이번 주말은 여느 토요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17년을 함께 산 아내 지영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지영은 투덜거렸습니다. 민수 씨, 좀 더 자게 내버려둬요. 밤이나 아침이나 당신 때문에 한시도 쉴 수가 없네. 애들도 벌써 깼을 텐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 우리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나도 좀 더 자야겠어.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큰딸 서윤이의 방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민서가 서윤이를 침대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씻고 나온 민수는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두 딸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 먹는 거예요? 배 안 고프세요? 우리 학원도 가야 하잖아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몰랐네. 너희 신정 연휴라 쉬는 거 아니었어.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외할머니 댁에 가요? 나도 쉬고 이번에 연휴가 길잖아. 다 엄마가 결정한 거야.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아침 차려 먹지 그러니?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엄마가 못하게 해요. 우리가 프라이팬 망가뜨리고 다 태워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엄마는 스크램블 에그밖에 못하시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국식 오트밀이나 부드러운 타락죽 같은 거 먹을래? 서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오트밀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오트밀을 준비하지. 귀리는 말들에게나 주는 거라지만 말이야. 민수가 당부했습니다. 죽을겜 때는 덩어리 지지 않게 곱게 저어야 해. 다 됐다. 이제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오렴. 15분 뒤면 다 될 거야. 민수는 서둘러 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지영이 침실에서 나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딸이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곧 지영이, 민수는 자신의 셔츠를 걸치고 나온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를 설설레게 했습니다. 남성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는 아내의 미모를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지영이 식탁에 앉아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먹으면 천천히 준비하렴. 오늘 아빠가 너희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줄 거야. 서윤이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스키장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스키 장비도 다 챙겨놨고 새해 카운트다운도 같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원하는 걸 항상 다 가질 수는 없단다. 대신 눈이 다 녹지 않은 봄방학 때 꼭 스키장에 가자. 아니면 평창 쪽으로 갈까? 거기는 산 위에 1년 내내 눈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다 먹었으면 가서 준비해. 민수는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 보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준비해온 여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더 그랬습니다. 그는 관계의 소원함을 느꼈고 이는 지영의 직장에 새로 부임한 상현 상무의 등장과 시기가 겹쳤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대학 시절부터 상현을 알고 지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상사가 왔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아내가 상현과의 외도 유혹을 뿌리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상현을 직접 만나 대화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이 지영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가 아는 한 약간의 가벼운 추파 외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겠다는 지영의 결정은 이번 신정 연휴 기간에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했고 그녀는 아마 아이들에게도 그 사실을 흘릴 것입니다. 민수는 이 대화를 준비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듣기 위해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그의 눈물은 말랐고 심장은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정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의 최우선 순위는 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미리 경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모르는 사실은 대화가 시작되기 전 민수가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녹음기를 켜고 가슴 주머니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민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민수가 이 대화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밀어두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지영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지난 수년간 당신만 사랑해왔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남편이자 우리 딸들에게는 최고의 아빠야. 난 당신이랑 같이 늙어가고 싶고 한날 한시에 같이 죽고 싶을 정도야.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전문가지만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 사회학자들은 인구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제안해. 나는 마케팅 분야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신 사회학적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지영아, 내 말이 좀 모호하고 복잡한데 핵심이 뭐야? 나는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 읽어봤고, 우리 관계에서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을 뿐이야. 우리 관계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해. 지영아, 너 어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상한 이론이라도 읽은 모양이구나. 나는 그런 사회학적 결론 따위 전혀 믿지 않아. 그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말해줄래? 지영은 콧방귀를 뀌며 선언했습니다. 민수 씨, 난 정말 진지해. 나는 우리 가정이 걱정되고 우리가 소원해질까봐 두려워. 오늘의 우리 행동이 나중에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나는 사회학자가 아니니 심리학자를 만나보는 게 어때? 나는 한동안 고민해봤는데 우리 결혼 생활에 안식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장소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의 본질을 탐구해야 해.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났을 때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 관계를 지탱할 수 있을 거야. 그 안식기라는 게 얼마나 길어야 하는데. 한 달, 1년? 아니, 이번 신정 연휴 기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을 스키장 대신 친정에 보내겠다는 거야? 나는 애들을 시댁에 보내려고 했지만 우리 엄마하고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당신 애인이 지어낸 그 사회학 이론이라는 게 결국 당신 애인이랑 긴 연휴를 보내기 위해 내 동의를 구하려고 만든 가짜라는 거지. 지영의 제안에 민수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제안은 충격적이었고 그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기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영은 아직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누가 애인이라는 거야?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당신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 사이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난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으니까.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엔 이해하고 사과하게 될 거야. 당신은 그 애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모양인데 당신 네 회사 그 상현 상무 말이야. 대학 때 뜨겁게 연애하다가 그 자가 지겨워져서 당신을 버리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 대학 동창이 상사로 왔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다른 소리까지 하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틀렸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당신이 틀렸지. 모든 게 변할 거야. 아니, 이미 변했어. 변한 건 나와 아이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오늘부로 바뀌고 있어. 민수 씨,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무슨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부모님이나 서윤이 민서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수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이혼 안 해. 부모님이 우리 사생활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사회학은 정밀한 과학이야. 과학은 상식이고 당신과 당신 애인이 지어낸 그 가짜는 이론에 우리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어. 당신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 일단 보류하지. 당신이 애들을 데려다 주고 오면 그때 다시 앉아서 차근차근 해결하자고. 지영아, 우리가 해결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떠날 거야. 하지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난 할 수 있고 할 거야. 당신이 제안한 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이혼 결정은 방금 내린 거지만 확고해. 하지만 내가 방금 취소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당신은 그 긴 연휴 동안 상현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 나는 애들 데리고 놀러 갈 테니까. 상현 상무한테 조언이라도 구해보든가. 서윤이가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갈 준비 다 됐어요. 5분 뒤면 출발할 수 있어요. 민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이 든 배낭을 챙겼습니다. 아내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예열되는 동안 딸들이 뒷좌석에 올라탔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지영은 창밖으로 그들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큰 길로 차를 올렸습니다. 차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결국 서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댁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알아, 우리 딸. 하지만 스키장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거기로 갈 거야. 잠잘 곳은 가서 찾아보자. 아빠,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빠, 오늘 주방에서 두 분이 싸우는 소리 다 들었어요. 전 아빠 편이에요. 그치, 민서야? 나도 아빠 편이야. 근데 우리 어디서 자? 아빠 친구네 집으로 갈 거야. 학원 교재랑 옷가지들은 아빠가 나중에 다 챙겨줄게. 이제 걱정은 접어두고 여행을 즐기자. 너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이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현 씨, 나 지영이야. 문제가 생겼어. 걱정 마, 나 혼자 있어. 남편은 나갔어. 민수 씨 방금 나갔어. 마트 간다고 했는데 아마 그대로 떠난 것 같아.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아. 내 말을 전혀 믿지 않아. 누구 말하는 거야? 내 남편 말이야. 당신이 말한 대로 일시적인 별거를 제안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그 사람이 당신 과거랑 대학 때 우리 관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 그건 안 좋아. 큰 소란이 일어날 거야.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해? 소문이 퍼지면 결국 혜진이도 알게 될 거야. 혜진아, 난 내 아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당신도 그럴 생각 없었잖아, 안 그래?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그럼 이제 난 어떡해? 당신 남편 돌아왔어? 아니, 애들을 부모님 댁에 데려다주고 다시 올 거야. 분명히 돌아올 거고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마음을 바꿨다고. 일시적 별거 같은 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해. 이미 말했지만 믿지 않아. 내가 돌아오면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언제쯤 올 것 같아? 3, 4시간 정도 걸릴 거야. 그게 우리 계획이었으니 일단 돌아오면 마음을 바꿨고 별거는 없다고 말해. 일단 그의 화를 가라앉혀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일이 직장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지영은 상현의 지지에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마음을 잡는 법에 대한 옛 격언을 떠올리며 식탁을 치우고 요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카페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왔고 와인 한 병도 챙겼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오프너를 옆에 두었습니다. 잔 2개를 준비하고 거실 전자레인지에 포장해온 에피타이저를 데웠습니다. TV를 켜고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 애인과의 짧은 만남이 가정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고 그가 상현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동창이 상사로 왔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알아낼 것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는 그녀가 상현과 만나는 것과 상현이 그녀를 버렸던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현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영업 상무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영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적인 대화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현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상현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난 항상 널 좋아했지만 내 가정을 깨뜨리는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당신과 연락을 끊고 싶진 않지만 이건 정말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 당신도 결혼했잖아. 내가 아는 한 삶은 그녀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실에서의 토론은 학문적인 배경을 암시했지만 무언가 간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4시간이 지났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말이죠. 지영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아, 나다.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니? 엄마. 밖은 겨울이고 해도 일찍 지네요. 지금 아빠랑 같이 있는데 좀 다서서요. 무슨 일로 싸워? 그냥 늘 있는 일이죠. 영감님이 술을 마시겠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숨겨둔 술병을 찾아냈지 뭐야. 넌 어떠니? 잘 지내? 손녀딸들은 언제 데려올 거야? 지영은 엄마와의 통화를 통해 민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와의 통화 후 그녀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한 군인인 민수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이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전화했다. 아버님, 저 속이지 마세요. 민수 씨랑 애들 찾으시는 거죠? 민수 씨가 이미 저희한테 경고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지금 아버님 댁에 있나요? 아니, 안 왔다. 전화해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더구나. 이혼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오해가 좀 있었을 뿐이지 그런 일로 이혼하지 않아요. 이보게, 이게 그냥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회사 남자와 관련된 일이라면서. 민수 씨가 그러더구나.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네가 2년 동안 별거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수 씨가 거절하니까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그게 사실이니? 아니에요. 민수 씨가 대화가 지겹다며 이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일 처리하러 나갔고 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전 데이트 계획 같은 거 전혀 없었다고요, 아버님.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 민수 씨는 내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거기로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민수 씨가 아버지. 상관없어요. 저에겐 딸들이 있고 애들은 제 편이에요 라고 하더구나. 민수 씨 어디로 갔나요? 우리한테 말 안 했다. 우리도 너무 속상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다. 민수 씨한테 전화 오면 오해한 거라고 전해주세요. 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제 딸들을 잘 모르겠어요. 저랑 제 아내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 아무리 힘든 때라도 한 번도 누가 이별을 생각이나 했겠나? 누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냐? 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냐? 내가 정부를 위해 남편과 자식을 버릴 준비가 됐다면 짐 싸서 떠나거라.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민수는 이 일을 이겨낼 거고 아마 더 잘 살게 될 거다. 그는 늙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애들도 아빠랑 잘 지낼 거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혼은 없을 거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난 내 아들을 안다. 넌 내 남편을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민수한테 다 설명하면
민수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어쨌든 민수한테 전화 올 거다. 내가 말해주마. 지영은 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뜻밖에도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현 씨 찾는데요. 누구시죠? 전 지영이라고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 알아요. 내가 말해두겠는데 나 그 인간 집에서 쫓아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 휴대폰도 없으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당신 모르나 본데. 난 이 바람둥이 사기꾼 때문에 도시를 2번이나 옮겼지만 이번 새 집에서는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상현 씨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쫓아냈다니까요. 아마 당신네 집에 있겠죠. 그 사람 우리 집 주소도 몰라요. 왜 우리 집에 있겠어요? 그 사람은 당신 집 주소를 포함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하지만 당신만 관계된 게 아니고 그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휴가 간 사이에 당신들 다 만나려고 했지만 난 아무 데도 안 가요. 민수와 딸들은 외곽의 스키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곳 직원 몇 명을 알고 있었고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의 대학 동창인 준호가 그 리조트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연휴 동안 민수와 딸들이 머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라면 뭐든 도와야지. 세 사람을 위한 숙소라니 꿈만 같네. 좋아. 우리 회사 제휴 숙소랑 빈 통나무집이 3채 있는데 그중 하나를 비워둘게. 고마워.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 누가 전화하면 내가 딸들이랑 여기 왔는지 확인해주지 마. 알았어. 숙소 잡아둘게. 언제쯤 도착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 길이 미끄러워서 빨리 못 가겠어. 알았어. 입구 쪽 숙소에 상 차려놓을게. 직원들한테 준호 만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야. 1시간 반 뒤, 그들은 리조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에게 준호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지붕이 있는 주차장이 있었고, 민수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짐을 챙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식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빨리 와, 음식 식겠다. 너희 정말 급하게 왔구나. 애들 먼저 씻고 좀 쉬게 해줘. 2층에 방 2개 있고 1층에도 하나 있어. 서윤이와 민서가 짐을 들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보니 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수 딸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정말 예쁘다. 지영이는 어디 있어? 왜 안 왔어? 그건 긴 이야기야. 나중에 해줄게. 우리 만남을 위해 건배하자. 넌 여전히 성격 급하고 둔하구나. 친구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에 잠겼고 중간중간 민수 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결국 민서가 리조트의 다른 즐길거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춤출 옷을 안 가져왔네. 복장 규정은 없어. 편한 차림으로 가도 돼. 특별한 규칙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리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 직원을 불러서 데려다 주마. 준호가 전화를 걸자 몇 분 뒤 젊은 직원이 와서 서윤이와 민서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나가자 준호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랑 이혼하기로 했다고?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나 옛날에 지영이랑 데이트하던 거 기억나? 지영이가 딴 남자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잖아. 소문은 있었는데 확실한 건 없었지. 그러다 웬 남자가 나타나더니 결국 지영이네 회사 영업 상무로 왔어. 내가 처음엔 몰랐는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더라고. 그 남자 아내가 혜진이라는 사람인데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나한테 다 말해줬어. 그리고 오늘 사달이 난 거야. 지영이가 널 배신했단 말이야? 아니, 그들은 이번 연휴 동안 우리가 같이 있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대. 우리가 늙어가면서 결혼 생활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나 뭐라나. 난 항상 그 사회학자라는 것들을 믿지 않았어. 사회학이라는 건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연구를 한답시고 자기들이 발견했다는 규칙을 강요하는 건데 그게 보통은 다 지어낸 거거든. 내 말이 맞아. 나한테 사기치려고 지어낸 소리처럼 들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지영이랑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 다음은 없어. 어떻게 진행할지 방법을 찾아야지. 내일 변호사들이 여기 올 거야.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 친구들인데 물어봐 줄게. 도움이 필요해. 이리 와서 물 좀 따라봐. 서윤이와 민서는 밤 11시쯤 파티에서 돌아왔습니다. 리조트 직원이 준호의 손님들을 정성껏 챙겨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민수는 딸들을 위해 늦은 저녁을 준비했고 그들은 방으로 가기 전 함께 식사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힘든 하루였고 지영이 저지른 일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켜고 다시 들어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현재 상황. 지영은 남편을 기다려 본 적이 없었고 그가 딸들과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아이들에게 스키장 여행을 약속했기에 그곳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민수가 자주 쓰는 컴퓨터를 켰지만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아봤을 법한 근처 스키 리조트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잠이 깬 민수가 들어오렴 하자 딸들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에너지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침 먹고 스키 타러 가요. 스케이트도 탈 수 있대요. 여기 스케이트장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 있단다. 그럼 아침은 어디서 먹어요? 카페에서 먹자. 세수하고 올게요. 5분이면 돼요. 그들은 카페로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스키복으로 갈아입은 뒤 스키를 빌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스키를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준호와 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아까 말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포함된 일행이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 컴퓨터랑 프린터 필요한 건 다 있어. 오늘 밤에 내가 우리 아내랑 처제랑 내 딸들 데리고 스케이트장 갈게. 너만 괜찮다면 말이야. 우리 집에서 만나자. 애들 또 춤추고 싶어 하면 같이 가고, 춤추고 나서 숙소로 데려다 줄게. 참, 내일이 새해 전야인 거 잊지 마. 파티 준비해야지. 점심 식사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준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곧 도착했고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수가 잘 모르는 현재 법적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 대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딸들이 자라면 각자의 가정을 가질 것이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지금 딸들과 함께 아파트로 옮긴다면 나중에 사위가 생겼을 때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영과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 제안서를 먼저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서류는 언제쯤 준비될까요? 서두를 것 없어요. 법원도 연휴니까요. 노트북 가져왔으니 제가 초안을 잡고 나중에 출력하면 돼요.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되고 법정 대리인으로 저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선임하는 쪽이 좋겠네요. 민수와 딸들은 준호 부부, 처제, 그리고 변호사 일행과 함께 리조트 대연 회장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도 합류해 음악과 즐거움, 춤이 가득한 활기찬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에 민수는 피곤해하는 딸들을 데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다시 로비에서의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민수의 숙소에 모여 벽난로 앞에 둘러앉았다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며칠은 계획대로 스키와 스케이트를 타고 저녁에는 춤을 추며 보냈습니다. 준호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잖아. 낮에는 즐겁지만 밤에는 많이 울어. 그래도 오늘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마주할 준비가 어느 때보다 잘 된 것 같아. 마침내 민수와 딸들이 짐을 싸서 돌아갈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딸들과 대화하며 아파트를 뺏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췄습니다.
서윤이와 민서는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날이 저물 때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방 재배치에 착수했습니다. 민서가 자기 짐을 서윤이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지영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너희 뭐 하니?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민서 방을 아빠 방으로 만들고 우리가 한 방을 쓰기로 했어요. 지영이 이 결정에 의문을 갖자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지영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난 이 집에 너희 남자친구들 드나드는 거 절대 허락 안 해. 밖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방 정리가 끝난 뒤 딸들은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는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들어와 말을 걸려 했지만 민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영은 딸들의 방에 가서 대화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이번 주 내내 아이들 근처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와 서윤, 민서는 지영과 따로 생활했고 민수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방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민수가 아이들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그와 딸들은 금요일 저녁에 지영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지영에게 내용 증명을 배달했습니다. 이혼 소장과 기일 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은 지영은 주방으로 달려와 오열하며 민수에게 왜 이혼하려 하느냐고 다시 잘해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영이 상연히 사라진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는 그 사람한테 조언이라도 구해보라고 비꼬았습니다. 지영은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식사를 마치고 지영에게 말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영은 민수에게 계속 매달리며 그와 딸들을 사랑한다고 애원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난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이 전 애인이랑 바람 피우는 걸 알기 전까지였지. 나한테 말 한마디 없던 그 남자 말이야. 당신을 사랑한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야기하고 싶어? 좋아, 해봐. 그 가짜 안 씻기 연유에 대해 말해봐. 뭘 하려고 했어? 어떻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냐고. 당신 소식 못 들은 지 오래됐네. 당신 친구가 말한 그 대단한 사회학 이론 덕분에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알겠네. 즐거웠어? 당신 친구가 다시 사라져버린 건 참 안 된 일이네. 자, 이제 그 이야기나 해보자고. 민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에서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서윤이가 주방으로 와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거절하며 서윤이에게 가서 방 정리나 마저 하라고 했습니다. 설거지는 자기가 하고 세탁기에서 다 마른 옷들도 자기가 다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대화에서 철저히 소외된 지영은 민수가 더 이상 자신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감정이 북받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재빨리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끈 뒤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 전 지난 며칠 동안 쌓인 빨래 더미를 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주방으로 가자 지영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이 모든 게 계획된 게 아니었어. 그냥 일어난 일이야. 상현이랑은 대학 때 만났었고 그가 갑자기 사라졌었지. 아니, 난 쫓아다니지 않았어. 강요당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사귀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가 그렇게 갑자기 나랑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 그가 우리 회사에 나타났고 업무 때문에 부딪히면서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점심이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하지만 그 후 모든 게 변했어.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의심받을 만한 만남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어. 우리 배우자들에게 들키지 않게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했지. 난 마지못해 동의했어. 미래 없는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뿐이라고. 그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일시적인 이별이 우리 첫 데이트이자 마지막 데이트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상현이의 제안에 동의했을 뿐이야. 민수 씨, 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 정말 그렇게 순진해? 아니, 당신이 내 외모나 옷차림, 헤어스타일을 칭찬 안 해준 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다 내 탓으로 돌리진 마. 내가 매일 당신한테 멋지다고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당신은 바람 피울 준비가 됐다는 거야? 며칠 뒤 민수는 아동복지 상담원과의 면담을 준비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담원의 의견이 법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처리해야 했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사랑과 배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분노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이혼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지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결혼 생활은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엄마를 멀리하는 아이들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대화 도중 지영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믿어. 우리 딸들은 일어난 일에 책임이 없어. 애들도 우리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만큼 컸고, 내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당신도 알아야 해. 내가 연휴 기간에 일시적 별거에 대해 당신을 비판할 때, 애들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거야.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아, 난 우리 딸들이 자랑스러워. 애들은 우리와 당신 애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금방 눈치챘어. 자기들끼리 이야기했고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 우리가 떠날 때 내가 애들한테 말해줘서 애들이 무척 속상해했지. 당신과 보낼 연휴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 계획을 애들한테 말해준 게 모든 걸 바꿨어. 내 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애들이 날 미워해. 민수가 답했습니다. 사회학 전공자 치고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군. 실망이야. 그래, 애들은 엄마가 부정직하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화가 나 있어. 물론 당신이 애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학자로서 당신은 인간의 행동 양식과 활동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도 공부했잖아. 청소년기는 1011세부터 1516세까지를 말하고 이 시기를 과도기라고 부르지. 아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에서 성인 같은 행동으로 변하는 시기야. 신체적 변화가 워낙 커서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지 예측하기 힘들지. 법정에 가기 전까지 두 사람은 수많은 애원과 항소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조정을 위해 법정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조율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끝날 때쯤 민수는 이혼 조건의 일부로 친권 및 양육권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딸들은 민수와 살게 됩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지영이 선언했습니다. 난 어떤 합의서에도 서명 안 할 거야, 민수 씨. 민수는 경고했습니다. 그럼 재판까지 가야겠네. 법원은 딸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판결을 내릴 거야. 아마 당신한테 유리하진 않을걸. 지영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법원 판결은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민수가 결론 지었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 지영이 인정했습니다. 민수 씨, 내가 멍청했다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어. 제발 이해해줘. 사랑해. 다시는 상현이를 내 인생에 들이지 않을게. 상현이 대신 다른 사람을 찾기로 했어.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이고 당신 인생이야. 나한테 떠넘기지 마. 당신 사회학자잖아. 그럼 이제 실례. 난 아주 바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공증인 앞에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일반적으로 자녀의 거주지를 정하는 합의서는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원의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쨌든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서명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도 강요할 생각 없어. 나중에 서명해봤자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의 조정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영은 딸들과 화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방과 후 딸들은 컴퓨터 수업을 시작한 뒤 딸들은 아빠 방에서 간식을 먹고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저녁과 다음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앉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동보호기관에서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딸들과 대화하고 방을 점검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딸들과 함께 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서 자리에 앉은 지영은 변호사가 없었지만 이혼한 친구들과 상담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중에 그녀는 법원의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지영은 딸들을 위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증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아파트에서 개인 짐을 다 뺐음을 확인했고 남은 물건들도 일주일 안에 그 주에 그녀는 민수가 제안한 양육비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해 재판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저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민수 씨에게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수가 답했습니다. 내가 받는 양육비의 투명성을 위해 피고가 두 딸을 위해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리로 송금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양육비와 재산 분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문제는 원래 청구 내용에 없었기에 법원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양육비 합의와 이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될 것입니다. 판결을 위해 휴정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침내 민수와 지영은 법원을 나섰고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신문 후 법정 밖으로 나갔던 두 딸은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아 추운 날씨에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희 뭐하니? 밖이 이렇게 추운데. 두 딸은 아이스크림을 집으로 가져왔고 겨울에 먹는 게 해롭지 않고 오히려 목감기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일종의 역설이죠. 민수가 왜 돈을 쓸 수 있는 나이를 19살로 정했느냐고 묻자 딸들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영은 약속을 지켰고 아파트를 떠나 아픈 친정엄마를 모시기 위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 딸들을 만나는 것에 동의했지만 서윤이와 민서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지영은 방문할 때마다 딸들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새해 전야를 주로 혼자 보냈습니다. 그는 장성한 딸들과 함께 준호의 처제인 유미와 동행하여 스키장으로 휴가를 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지만 민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딸들이었고 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끌었습니다. 유미는 자녀가 없었지만 서윤이 민서와 아주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딸들의 질투가 약간 있었지만 민수는 지영을 존중하며 대했고 그녀가 딸들을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연인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이와 민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항상 딸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던 민수는 유미의 등장이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은 부모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며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장례식을 도와주었지만 공동의 슬픔이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영은 딸들을 유일한 사회적 인맥으로 삼아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옆집에 사는 외로운 호라비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 연인이었던 상현은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방은 이혼 직후 재혼한 전처 혜진에게조차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여느 토요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17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투덜거렸습니다. 민수 씨, 좀 더 자게 둬요. 밤이나 아침이나 당신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네. 애들도 깼을 텐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애들도 다 컸으니 우리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나 좀 더 자게 해줘.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입고 욕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큰딸 서윤이의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민서가 언니를 침대에서 끌어내고 있는 걸 보고 민수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주방으로 갔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두 딸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 먹어요? 배 안 고프세요? 우리 학원 가야 하는데요. 민수가 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몰랐네. 신정 연휴라 쉬는 거 아니었어? 휴가 가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도 휴가고 연휴가 긴데? 다 엄마가 결정한 거래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아침 차려 먹으렴.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못하게 해요. 프라이팬 망가뜨리고 다 태워 먹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엄마는 계란 프라이밖에 못하시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국식 오트밀 먹을래? 아니면 부드러운 죽 먹을래?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오트밀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오트밀로 하자. 귀리는 말들이나 먹는 거라지만 말이야. 민수가 일러주었습니다. 죽은 덩어리 지지 않게 곱게 쑤어야 해. 다 됐다. 이제 가서 세수하렴. 세수하고 양치하고 오너라. 15분 뒤면 다 될 거다. 민수는 서둘러 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지영이 침실에서 나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딸들이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지영이 금방 돌아왔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은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셔츠를 입은 아내를 보았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남성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르겠지만요.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큰 벽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영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먹으면 천천히 준비해라. 오늘 아빠가 너희를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줄 거야. 서윤이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스키 리조트 일주일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스키 장비도 다 챙겨놨고 같이 새해 맞이하고 싶단 말이에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딸들아, 인생에서 원하는 걸 항상 가질 수는 없단다. 대신 눈이 다 녹지 않은 봄방학 때 꼭 가자. 아니면 평창으로 갈까? 거기는 1년 내내 눈이 있다더라. 이제 다 먹었으면 가서 준비해.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 보내는 것이, 특히 계획했던 여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관계를 더 차갑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지영의 회사에 새로 부임한 상현 상무의 등장과 시기가 겹쳤습니다. 민수는 지영이 대학 때부터 상현을 알았다는 걸 알았지만 지영은 그가 자기 상사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사실이 민수를 불안하게 했지만 아내가 상현과 바람 피우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상현을 만나 대화해 볼까도 했지만 지영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아는 한 가벼운 추파 외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내려는 지영의 결정은 이번 신정 연휴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이었고 그녀는 아마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이 대화를 준비했고 녹음기를 설치해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정확히 들으려 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그의 눈물은 말랐고 심장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깨뜨리려 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최우선 순위는 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오늘 대화가 있을 거라는 걸 혜진이 미리 알려줘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모르는 사실은 민수가 대화 시작 전 욕실에서 손을 씻으며 녹음기를 켜고 가슴 주머니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 주방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민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민수가 이 대화를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밀어두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영아? 아무 일도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알다시피 난 당신을 사랑해. 지난 수년간 당신만 사랑해왔어. 당신은 정말 멋진 연인이자 남편이고, 우리 딸들에겐 최고의 아빠야. 난 당신이랑 평생 같이 살고 싶고, 한나란 시에 같이 죽고 싶을 정도라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대체 뭐야? 난 우리 대학에서 제대로 배운 사회학자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그 분야 사람들은 인구 조사랑 데이터 분석으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개선책을 내놔. 난 마케팅 일을 하지만 여전히 사회학적 흐름을 주시하고 있어. 지영아, 최신 사회학적 흐름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좀 모호하고 복잡하네. 핵심이 뭐야? 난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읽어봤고 우리 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줄이고 싶을 뿐이야. 뭐가 잘못될 수 있는데? 우린 결혼 파탄으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를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해. 지영아, 너 어디서 남의 이목이나 끌려는 이상한 소리를 읽은 모양인데. 난 그런 사회학적 결론 따위 안 믿어. 이게 다 무슨 헛소리인지 말해줄래? 지영은 콧방귀를 뀌며 선언했습니다. 헛소리라니 말도 안 돼. 민수 씨, 난 정말 진지해. 우리 가정이 걱정되고 우리가 멀어질까봐 두려워. 오늘 우리의 행동이 거리감을 만들고 결국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난 사회학자가 아니니 심리학자를 만나볼까? 난 한동안 고민했고 우리에게 안식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각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다른 장소도 경험하면서 우리 본질을 탐구해야 해. 그러면 다시 만났을 때 더 넓은 시야로 우리 관계를 지탱할 수 있을 거야. 그 휴식은 얼마나 길어야 하는데? 한 달, 1년. 아니, 이번 신정 연휴 며칠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을 스키장 대신 시댁에 보내려는 거야? 애들은 시댁에 보내도 되겠지만 난 우리 엄마랑 아무 계획도 안 세웠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당신 애인이 지어낸 그 사회학 이론이라는 게 결국 당신 애인이랑 긴 연휴 보내려고 내 동의를 구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지? 지영의 제안은 민수를 완전히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제안은 충격적이었지만 그의 의심과도 일치했습니다. 비록 의심은 했지만 그녀의 말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아직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물었습니다. 누가 애인이라는 거야? 누군지 모른다고? 나중에 봐도 우리 사이에 변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행복하게 해줄게.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 당신이랑 늙어가고 싶으니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이해하고 사과하게 될 거야. 그 애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니. 당신네 영업 상무 상현이 말이야. 대학 때 뜨겁게 연애하다가 그 자가 당신 차버렸을 때 나한테 온 거잖아. 대학 동창이 상사로 왔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다른 소리까지 하네. 당신은 상현이랑 헤어지고 나서 금방 나한테 왔지. 대학 동창이 상사로 왔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이제는 다른 소리까지 하네. 당신은 다른 많은 것들도 틀렸어. 뭐가 틀렸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당신 생각이 틀렸지. 모든 게 변할 거야. 아니, 이미 변했어. 뭐가 변했는데? 나와 아이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변했지. 오늘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 민수 씨,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무슨 상상을 하든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우리 이혼을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할 거야? 부모님이나 서윤이, 민서가 부모님 이혼에 대해 뭐라고 하겠어? 민수 씨,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이혼 안 해. 부모님이 우리 사생활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사회학은 정밀한 과학이야. 당신과 당신 애인이 지어낸 그 이론에 우리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 없어.
당신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으니 일단 보류하자. 당신이 딸들 데려다 주고 오면 그때 다시 앉아서 해결하자고. 지영아, 우리 해결할 거 없어. 난 그냥 떠날 거야. 하지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난 할 수 있고 할 거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는 이혼 결정이 갑작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지금 막 결정했을 뿐이에요. 민수 씨, 내가 취소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말했지.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 긴 연휴 동안 한가롭게 즐기라고. 난 딸들 데리고 놀러 갈 테니까. 상현이랑 상의나 해보든가. 서윤이가 주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갈 준비 다 됐어요. 5분 뒤면 출발할 수 있어요. 민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노트북 배낭을 챙겼습니다. 아내에게 인사도 없이 아래로 내려가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예열하는 동안 딸들이 뒷좌석에 탔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지영은 창밖으로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큰 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서윤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댁은 저쪽이잖아요. 알아, 우리 딸. 하지만 스키장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거기로 갈 거야. 잠잘 곳은 가서 찾자. 아빠, 엄마랑 곧 이혼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아빠, 우리 차 안에서 두 분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오늘 내가 주방에 들어갔을 때 난 아빠 편이었어. 그치, 민서야? 나도 아빠 편이야. 근데 우리 어디서 자요? 우리 엄마네 집으로 갈 거야. 내가 너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책이랑 옷도 챙겨줄게. 이제 걱정은 접어두고 여행이나 즐기자. 너희는 그럴 자격이 있어. 지영은 차밖을 내다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상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현이 바로 받았습니다. 상현아, 나 지영이야. 문제 생겼어. 걱정 마, 나 혼자 있어. 남편 나갔어? 민수 씨 오늘 밤에 나갔어. 금방 마트 간다고 했는데 아마 그대로 간 것 같아. 무슨 일이야? 그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반응하지 않아. 그가 날 안 믿어. 누구 말이야? 내 남편 말이야. 별거 제안했는데 다 끝났어. 그는 동의했어? 그가 당신 과거랑 대학 때 우리 관계를 다 알고 있더라고. 이혼 이야기를 해. 그건 안 좋아. 큰 소란이 날 거야. 사무실에 소문나면 결국 혜진이도 알게 될 거야. 혜진아, 난 아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당신도 그럴 생각 없었잖아. 안 그래?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그럼 이제 난 어떡해? 남편 돌아왔어? 아니, 딸들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고 올 거야. 분명히 돌아올 거고 절대 안 떠날 거야. 집에 오면 떠나지 말라고 해. 마음 정했다고. 일시적인 별거 같은 건 없다고 말해. 그가 안 믿어서 설득할 수가 없었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언제쯤 올 것 같아? 한 3, 4시간 걸릴 거야. 그게 우리 계획이었잖아. 그럼 오면 마음 굳혔고 별거는 없다고 말해. 그의 화를 가라앉혀야 해. 직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 안 주게 해야 해. 안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져. 지영은 상현의 격려에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을 곱씹으며 남자의 마음을 잡는 법에 대한 옛 격언을 떠올리고 식탁을 차리고 요리하는 수고를 덜기로 했습니다. 옷을 입고 카페에 가서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와인 한 병과 오프너도 챙겼습니다. 잔 2개를 준비하고 거실 전자레인지에 에피타이저를 데웠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 애인과의 짧은 만남이 가정을 거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 어렵고 그가 상현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는지도 확신이 안 섰습니다. 대학 동창이 상사로 왔다는 걸 숨기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가 알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는 그녀가 상현과 만난 것과 그가 그녀를 버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현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영업 상무로 온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걸 알았지만요.
첫 번째 사적인 대화에서 상현은 지영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영아, 난 항상 널 좋아했지만 가정을 깨는 위험을 감수할 순 없어. 당신과 연락을 끊고 싶진 않지만 이건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해. 당신도 결혼했잖아. 내가 아는 한 삶은 그녀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실 토론은 학문적 배경을 암시했지만 뭔가 간과한 것 같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는데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가 됐는데 말이죠. 지영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아, 나다. 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니? 겨울이라 해도 일찍 지는데. 아빠랑 같이 있는데 좀 다퉈서. 왜 싸워? 늘 그렇지 뭐. 영감님이 술 마시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숨겨둔 술병을 찾아냈지 뭐야. 넌 어떠니? 잘 지내? 손녀들은 언제 데려올 거야? 지영은 엄마와의 통화로 민수가 아직 안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와 통화 후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은퇴한 군인인 시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서 솔직히 말해봐라.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나 속이려 하지 마라. 민수랑 애들 찾는 거지? 민수가 이미 경고했다. 그럼 그이가 아버님 댁에 있나요? 안 왔다. 전화해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말도 안 돼요.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그런 일로 이혼 안 해요. 이해한다. 이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회사 남자 때문이라며. 그가 뭐래? 오늘 아침에 당신이 인연 별거 제안했다며? 당신이 거절하니까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는데 그게 맞아? 아니요. 민수는 대화가 지겹다며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일 처리하러 나갔고 안 돌아올 거래요. 제가 기다리는 거 알면서 저 괴롭히는 거예요. 전 데이트 계획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 민수는 당신이 만나는 남자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 내가 거기로 가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더니 민수가 아버지 상관없어요. 저에겐 딸들이 있고 애들은 제 편이에요. 라고 하더라. 그이 어디 갔나요? 말 안 했다. 우리도 속상해서 묻지도 않았다. 전화해서 그가 오해한 거라고 말해주세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내 딸들을 모르겠어요. 아내와 난 평생 함께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도 헤어질 생각 따위 안 했다. 누가 그런 멍청한 생각을 네 머리에 넣었니?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왜 사람들을 괴롭혀? 정부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버릴 거면 짐 싸서 떠나. 내 인생이랑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민수는 잘 이겨낼 거고 더 잘 살 거다. 그는 늙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어. 애들도 아빠랑 잘 지낼 거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혼은 없을 거다. 그건 내 생각이지. 난 내 아들을 안다. 넌 내 남편을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민수한테 설명하면 그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 거다. 어쨌든 그가 전화할 테니 내가 말하마. 지영은 상현에게 전화했고 뜻밖의 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현 씨 찾는데요. 누구시죠? 전 지영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 알아요. 내가 말해두겠는데 그 인간 집에서 쫓아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휴대폰도 없으니까.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모르나 본데. 난 이 사기꾼 바람둥이 때문에 도시를 2번이나 옮겼지만 이번 새 집에서는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상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쫓아냈다니까요. 아마 당신네 집에 있겠죠. 우리 집 주소도 모르는데 왜 우리 집에 있겠어요? 그는 당신 집 주소를 포함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잖아요. 하지만 당신뿐만 아니라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휴가 간 사이에 당신들 다 만나려고 했지만 난 아무 데도 안 가요. 민수와 딸들은 외곽의 스키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기 직원들을 좀 알았고 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의 동창 준호가 리조트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듣고 준호는 연휴 동안 그들을 묵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답했습니다. 민수야, 너라면 뭐든 도와야지. 세 사람을 위한 숙소라니 꿈만 같네. 좋아. 회사 제휴 숙소 세 채 비어 있어. 하나 잡아둘게. 정말 고마워. 근데 부탁이 있어. 누가 전화하면 나랑 딸들이 여기 왔는지 확인해 주지 마. 알았어. 숙소 비워둘게. 언제쯤 와?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길이 미끄러워 빨리 못 가겠어. 알았어. 입구 쪽 통나무 집에 상 차려놓을게. 준호 만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야. 1시간 반 뒤